자, 보겠습니다. 우리 성립 두 줄은 한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럼 고구려부터 볼게요. 오늘 아주 바삐 나가야 합니다. 왜냐? 10분마다 나라를 하나 만들었다 없앴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 바빠요. 자, 고구려 태조왕부터 보겠습니다. 태조왕 시기부터 그렇다 할 업적이 있는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구려 태조왕 때 밑에서 공남을 벅치던 옥저가 이제 드디어 정복 강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노부, 계로부, 윤노부, 졸로부, 수노부 뭐 이런 식으로 5부족의 명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초반에는 소노부가 강성했더라면 이제 태조왕 시기로 넘어오면 계로부 아이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계로부의 고씨의 왕들이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계로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고구려는 원래 졸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이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됐고 이 국내성을 기반으로 고국 천황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국가 정치를 닦아나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왕위 계승 방식을 부자성속으로 규정을 해서 왕권을 한층 강화시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동서 남북 중 이렇게 그냥 나뉘어버린 거야. 부족적 성격을 배제한 채 왕이 통치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나눈 거지. 왕의 통치력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을 국상이라는 자리에 등용을 했습니다. 국상은 지금의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높은 직책의 을파소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마련하게 되니 그것의 명칭이 진대법인 거고요. 진대법은 춘대추납이라고 해서 봄에 곡식이 부족할 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다시 갚게 하는 제도가 진대법입니다. 즉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했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동천왕 시기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전에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초록색 밑줄들이 등장하고 있죠. 중요해서 그은 게 아니라 중국의 왕조들이라서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아, 중국에 저런 국가가 있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국 왕조 순서들이 나와요. 뭐 지금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하면 훨씬 더 예쁘게 그려진 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중국 왕조 순서 검색해서 제가 밑줄 친 그런 국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시점인지 모를 때 여기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거는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 고조선 설명할 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될 때 위만이 넘어왔어 이런 식의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나라가 뭔지 한나라가 뭔지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표 하나 어디 캡처해놨다가 계속 꺼내보시면서 아 고조선이 이 시점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오늘 프린트 안에 여기저기 등장을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위나라가 침입했다는 이 위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점으로 넘어온 거예요. 위나라 보겠습니다. 동천왕 시기인데 중국 위나라에 관고검이라는 장수가 침입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환도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그 이후 시기인 미천왕 때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5호 16국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돼요. 중국이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느라 고구려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덕분에 미천왕은 이걸 틈타서 서안평이나 남랑이나 대방과 같은 지역으로 세력을 다시 한번 넓히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백제 시기이긴 한데 고구려 상황이 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지도요. 첫 번째 지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졸본에서 시작됐지만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 부분인 거고요. 이후에 평양천도 이따 말할 거고 5호 16국의 중국이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니까 이때 미천왕 때 서안평, 남랑, 대방 이런 쪽으로 세력을 다시 쭉 넓혔다 이 말인 거예요. 서안평 여기, 남랑은 평양이랑 같은 지점에 표시하시면 되고 그 밑에 대방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시간 더 필요해요? 괜찮아요? 30초만 더 줄게요. 네, 다시 돌아가셔서 미천왕 때 어쨌든 위기를 살짝 극복합니다.
근데 고국 원왕 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와요. 왜냐? 백제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얘들아 옆에 칸 살짝만 눈으로 슬쩍 쳐다봐봐. 당시 백제 왕이 누구야? 근초고왕. 그렇지.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니까 고구려를 침입해서 고구려에게 위기를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하는 등 싸움 중에 죽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고요. 다행히 그 다음 소수리명이 굉장히 국내 통치에 능력 있는 왕이었어. 그래서 불교를 중국 전진으로부터 수용을 해서 사상적인 통합을 꾀했고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어제 태학 나오지 않았니? 맞췄니? 네이오가 여기저기 들리네요. 태학 설립해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율령을 담보해서 각종 통치체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슬리망이 굉장히 완벽하게 통치를 해준 덕분에 이 이후부터는 고구려의 왕들이 국내 정치에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먹고 영토 확장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 5세기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알다시피 위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혔죠. 그래서 만주나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고요. 가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따 가야 할 때 보겠지만 가야를 공격해서 가야 칸으로 쭉 옆으로 가봐. 그럼 가야의 중심지가 광개토대왕 때문에 이동되는 변화를 겪어. 그래서 군광가야에서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되는 게 광개토대왕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신라도 당시에 일본의 침입을 겪으면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광개토대왕이 여기에까지 군사를 보내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 굉장히 한반도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거 나왔죠? 3번 문제 왔죠? 맞췄어요? 이거 몰라도 광개토대왕 어쩌고저쩌고 해서 맞췄어야만 했는데 호명 그릇이 뭐냐면요. 그 어제 본 그 모의고사 문제처럼 그릇 바닥에 막 광개토대왕 어쩌고저쩌고 막 글씨가 써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그 그릇은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야. 근데 어디서 출토가 됐냐면 경주에서 출토가 됐어. 그럼 우린 대충 이제 눈치챌 수 있겠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그릇이 신라로 넘어왔겠구나. 언제 왜 넘어왔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광개토대왕 때 도움을 주고받은 요 신라와 고구려의 요 관계 때를 기점으로 고구려는 신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요 이후 무렵 아마 광개토대왕 말년 또는 장수왕 무렵 때 이 호명 그릇이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게 된 호명 그릇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뒤이어 즉위한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아래쪽에 평양으로 내려와서 평양 천도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죠. 아래쪽으로 영토를 넓혀요. 그러다가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인데 여기를 공격시켜서 함락시키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고구려의 장수왕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성기가 이어져 가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 문자명왕 주요한 왕이 아니야. 근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업적이 큰 왕처럼 보여. 설명을 들어봐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위아래로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나서 문자명왕이 즉위를 했는데 저 위에 있었던 이 부여가 너무 춥다고 항복을 해왔어. 문자명왕이 받아줬어.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가장 고구려의 영토가 넓었을 때가 언제냐? 요때야. 두 왕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얘는 숟가락 얹은 걸 넙죽 받아먹었더니 엄청난 업적이 생겼다 이 말인 거죠. 커리어 하이를 이때 찍어버렸어요. 그쵸? 그다음 6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세기는요. 전성기가 끝나고 왕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앉게 되었을까? 요 당시에는 얘들아 안장왕, 안원왕, 야원왕 저도 사실은 재위 순서나 기간이나 업적을 거의 잘 모르는 왕들인데요. 그만큼 1, 2년마다 교체가 빈번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대단한 왕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애매한 위치의 사람이 왕이 되면 뭘 해도 욕먹어. 아 이전의 왕은 진짜 잘했는데 라는 뒷담화가 필수인 거지.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어쨌든 왕권 중에서도 초절정의 왕권을 누리던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차기 왕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엄청난 계승의 갈등을 겪어. 귀족들마다 가문이 있을 텐데 우리 가문에서 차기 왕이 나와야 다 같이 가문이 잘 사니까. 그래서 왕이 교체될 시기마다 귀족들이 빈번하게 다툼을 벌이고 그 왕을 즉위시켰는데도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잘 해내지 못하다 보니 왕이 계속 바뀌는 혼란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왕권은 상대적으로 점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누가 통치를 할까? 입김이 세진 그 귀족들이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병을 거느린 귀족들이 3년마다 귀족들의 대표 관직인 이 대대로라고 하는 직책을 선출해. 그래서 이 대대로가 왕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가 정치를 총괄하는 형태. 그래서 이 시기의 정치 형태를 귀족 연립 정권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전성기가 끝나고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자, 7세기로 가겠습니다. 7세기에는 심지어 중국의 침입을 겪으면서 전쟁까지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통일 왕조가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수나라의 침입을 영향왕 때 받아서 대표적으로 살수대첩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수나라의 침입을 또 겪었다가는 국가가 정말 수렁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영유왕 때는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수나라의 침입이 되는 그 경계선 부분에 장성을 쌓게 되는데, 이때 감독관으로 파견된 이가 누구냐? 연개소문이야. 근데 연개소문이 그 변방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다음 왕인 허수아비 왕, 보장왕을 세워. 아무런 권력이 없어. 그냥 허수아비야. 대신 모든 권력을 이 연개소문이 쥐고 독재체제를 꾸려나가게 돼. 자, 연개소문은 생각을 했어. 전쟁을 한 번 더 했다간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면 전쟁을 하면 안 돼. 지금 수나라보다 더 강력한 당나라가 등장했어. 그럼 고구려는 노선을 잘 타야 돼. 당나라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친하게 지내야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채택한 방식이 종교적 유대감으로 친해지자였어. 그래서 당시 당나라가 엄청나게 빠져 있었던 도교를 연개소문도 열심히 믿기 시작해. 그러면서 저 멀리 신라가 도와달라고 동맹을 요청할 때도 아니 우리는 당나라한테만 올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신라의 동맹 요청까지 거절하면서 일편단심의 짝사랑을 보이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당나라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결국 쳐들어오게 됐고, 그때 대표적인 전투, 영화로도 나왔던 안시성 전투가 있는 거고요. 웃긴 건 얘들아, 계속 쳐들어와. 근데 고구려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결론은 중국 애들이 지쳐서 도망가. 그래서 결론은 다 승리다. 근데 명분만 승리인 거지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고 성은 다 부서졌고 재정도 엄청 고갈된 상태야. 그래서 그냥 승리뿐인 승리,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득 취한 게 아무것도 없는 승리였어. 자,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이때 거절당했던 신라가 당나라한테 가서 연합을 요청해.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먹고 싶었던 와중인데 밑에서 같이 공격해줄 친구가 생긴 거니까 이 나당 연합군이 위아래서 같이 고구려를 공격해오는 시기가 이때야. 심지어 이때 마침 연개소문이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들이 이 독재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겠지. 이런 내오외환이 겹치면서 결국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제는요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애초에 국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고구려랑 달리 별다른 위기 없이 순탄하게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위치상 중국의 침입을 다이렉트로 받지는 않아. 왜냐? 위에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 고구려가 뚫려야 백제로 올 거 아니야, 중국인들도. 그래서 초반에는 중국의 침입이 전혀 없어. 그래서 고이왕 때 한강유역을 토대로 율령도 반포하고 왕위의 형제 상속도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왕권을 차츰차츰 강화시켜 나가게 되고요. 근초고왕 때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왕위를 부자 상속으로 규정해서 왕권을 한층 드높이고 옛 마한 지역 전체를 병합해서 전라도 일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역에 백제를 6대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동진, 가야 외 다양한 국가들과 전쟁하기보다는 교류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야심차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이걸 성공했어. 그래서 이 당시 고구려 왕이 누가 죽었다고? 고구? 원왕. 그렇지. 원통하게 죽었다라고 외우세요. 왜냐면 천왕이랑 헷갈리니까요. 그 다음 침류왕입니다. 침류왕은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사상적인 통합도 꾀했어. 그러니까 뭐 정치, 대외관계, 문화적 측면 다방면에서 조금씩 다양하게 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비유왕 시기부터 넘어가게 되면 백제는 전성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망하는 건 아니고 살짝 하락세.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요 옆에 칸 지금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백제는 살짝 위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왕 때는 고구려의 막강한 전성기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신라랑 백제가 손을 잡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로왕 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침입을 받았던 백제는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되고요. 계로왕은 심지어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애들이 그렇게 외우던데 계로왕은 계로왕 이렇게 외우던데 그래서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서 죽은 게 계로왕이다. 이거 외울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이게 시험에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야.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자, 계로왕이 죽었어. 그리고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줬어. 그래서 문수왕이 왕이 됐는데 아빠 죽었고 수도도 없어. 국가가 풍비 박산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수도를 빨리 옮겨야 돼. 어디로 옮겼냐? 웅진으로 옮겼어. 웅진은 조금 폐쇄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기 굉장히 유리해.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다시 닥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수비하기 좋은 웅진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 다음 동성왕 때는 혼인동맹을 신라랑 체결해서 기존의 나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 무령왕 때로 넘어가게 되면 다행히도 고구려의 전성기는 끝이 나고 고구려는 귀족 연립정권 체제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다시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 건데 무령왕 때 전국 각지에 22담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족을 파견하게 되는데 포인트는 얘들아 22담로도 중요한데 왕족도 포인트야. 관리가 아니라 왕족이라는 거야. 관리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다가 보내는 거잖아. 왕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야. 근데 왕족은 왕의 친인척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각 지방에 왕족을 보냈다는 건 그 지역의 문제점이나 정책을 왕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반란의 기미가 보일 때 왕이 누구보다 빠르게 조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그러니까 지방의 통제력이 엄청나게 강화됐겠지. 자, 그리고 남조에 양나라랑 교류하는 걸 무령왕이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삼국 전체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양나라에서 유행하던 이 벽돌무덤 양식으로 지어진 건 무령왕릉밖에 없어요. 무령왕릉. 마지막 성왕입니다. 자, 성왕 시기가 되면 더 이상 고구려는 시들시들에서 쳐들어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쇄적인 방어에 유리한 지역보다는 조금은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선택한 수도가 사비입니다.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됐고 국가 명칭을 남부유로 개칭했으며 이때 고구려한테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랑 함께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아 와요. 근데 이 당시 신라왕이 누구냐? 진흥왕이거든. 진흥왕 입장에서는 고구려도 한번 가져봤고 백제도 한번 가져본 그 한강유역을 신라만 못 가진 상태야. 그래서 뒤통수를 세게 치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혼자 가져갑니다. 그래서 백제는 안타깝게 눈앞에서 한강유역을 다시 놓치게 되고 신라랑 백제 사이에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하고 성왕이 또 전사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한 채 백제는 점점 추락하고 있고 마지막 의자왕인데요. 삼천궁녀로 유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들들도 많았겠죠.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의자왕은 서자 41명을 좌평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위관직에 앉혔대요. 그럼 얘들아, 대통령이 지금 아들이 41명인데 그 41명의 아들들을 장관과 차관직에 내리 꽂아줬다고 생각해봐. 너네 가만히 있을 거니? 너희가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면, 그치? 대명문 후성고의 학생들이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친한 친인 지키기,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키는 형태의 그런 정치체제, 쉽게 말하면 솔직히 독재잖아, 그치? 그런 독재 비슷한 게 확립이 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고조되고 있었어. 국내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의자왕은 앞서 뒤통수 맞은 신라한테 복수하겠다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도 가능한 거잖아. 국내 정치도 이상해, 전쟁도 하래. 당연히 국가는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던 상황에 신라가 어느새 당나라랑 손을 잡고 백제마저도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백제가 황산벌 전투 뭐 이런 걸 치르고 결국 660년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앞에 칸이 되게 헐빈하게 비어있죠. 왕도 별로 아직 안 나오고. 왜냐? 위치상 경주가 끄트머리에 찌그러져 있어서 발전이 굉장히 느렸고요. 이 고대 시대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중국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면서 순진 문물을 빠르게 수용하느냐. 그게 사실 발전의 속도랑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인데 신라는 중국과도 멀어요. 뭐 좋은 거, 뭐 발달된 문물 들여오는 게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 계승을 할 만큼 왕권이 미약해요.
그리고 도서관, 차차원, 이사금과 같은 왕이 아닌 다른 칭호를 지배자한테 붙여주면서 아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 또는 제사랑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 또는 나이 많네 뭐 이런 애들이 지배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사금은 어떻게 선출을 했냐면 후보자들에게 떡을 악 물게 해요. 그럼 떡에 이빨 자국이 남겠죠. 이빨 자국에 이빨 개수를 세서 이빨 제일 많은 사람을 왕을 시켰어요. 어릴 때 이빨 없이 태어났는데 점점 이빨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이빨 많으면 연장자라고 믿었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왕을 선출한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질 리가 없어. 이러한 시기가 지나서 뇌물마립간 때부터 좀 왕다운 왕의 모습이 등장한다. 왜냐? 칭호가 일단 마립간으로 바뀌었어. 아직 왕을 사용하진 않지만 왕이랑 비슷하게 마립간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빨 많은 애보다는 좀 괜찮은 지도자가 등장을 한 거야. 뇌물마립간 때는 심지어 박석임 이렇게 돌아가던 왕위 계승도 김씨만 왕위 계승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왕권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때 일본의 침입을 겪으면서 굉장히 위기에 빠질 뻔했지만 저 멀리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일단 위기는 극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만 극복했을 뿐 이 추후에 고구려로부터 극심한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호우명 그릇 같은 것들이 고구려에서 신라로 넘어오기도 했다 이 말이고요. 이후 놀지마립간으로 가게 되면 왕위 계승 방식을 부자성속으로 규정하면서 왕권을 한 단계 더 드높였고 신라랑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런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도 벗어났고 고구려의 전성기에 백제와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소지마립간 때는 혼인동맹 체결해서 나제 동맹을 한번 강화해서 계속 고구려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적인 발전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자, 이후 넘어가서 드디어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그치? 그럼 이때부터가 왕권의 초절정기가 시작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시켰어. 그리고 우경이라고 해서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걸 장려해. 그리고 국가 명칭을 신라라고 입대한 거야. 그럼 이전까지는 사로국이라고 불리는 작은 국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아는 신라는 이때 시작됐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독도는 우리 땅에 가사가 있잖아.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그렇지.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정복했던 것도 이때야. 나 되게 깜짝 놀랐다 얘들아. 올해 처음 누가 물어봤어. 우산국이 뭐냐고. 우산국이 뭐야? 독도야? 울릉도야? 독도야? 뭐 왜 모르는구나. 울릉도와 주변 섬을 합쳐서 당시에 우산국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저게 나오는 거야. 저게 독도가 아니야 얘들아. 울릉도와 주변 섬. 알겠지?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독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법통항으로 넘어갈게요. 상대등 설치하고 병보를 설치하고 연령을 반포하고 공복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전부 정치 제도들을 갖춰나간 건데요. 각각의 개념들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프린트로 설명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것들이 법통항 때 있었던 일이구나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교 공인이 이때 돼요. 법통항 때. 근데 신라만 불교 공인이 굉장히 늦었어. 왜냐? 아까도 말했듯 변방에 찌그러져 있어서 보통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루트가 굉장히 길고 멀었던 거야. 또 하나, 그냥 늦기만 하면 괜찮은데 신라만 2차 돈의 순교라고 하는 기막힌 사건을 계기로 해서야만 겨우겨우 공인이 될 수 있었어. 2차 돈의 순교가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알고 있니? 2차 돈이 목을 잘랐는데 피가 하늘로 팍 솟았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쇼킹한 사건을 벌이면서까지 불교를 공인했냐면 당시 신라 귀족들은 이미 토속신앙이나 천신신앙 같은 기존의 종교적인 활동들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 근데 법통왕이 얘들아 고구려랑 백제 보니까 불교 공인하면 전성기 맞이하던데 너네도 믿어봐 라고 하면 싫은데? 라고 할 거 아니야. 난 종교가 있어 라고 하겠지. 그래서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지배층, 귀족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대. 근데 2차 돈과 법통왕은 알고 있었던 거지 불교 공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그래서 2차 돈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찌르면서까지 불교 공인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흰색 피가 하늘로 막 힘차게 솟구쳤대. 실제로 역사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 그래서 그런 쇼킹한 사건을 보면서
아, 불교 공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야와의 관계도 이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금관가야는 공격해서 먹어버리게 돼요. 금관가야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가야가 남았는데 이 대가야랑은 결혼 동맹을 체결해서 일단은 아군으로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불쌍하게도 대가야는 그 다음에 바로 진흥왕한테 먹혀요. 그래서 버풍왕, 진흥왕 겪으면서 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진흥왕의 또 다른 업적 보면 화랑도를 편성했대. 제가 하는 스포츠 클럽도 이름이 화랑이잖아요. 그렇죠? 화랑이 뭐예요? 화랑도가 뭐예요? 왜 웃기만 하죠? 화랑도가 뭐예요? 웃음이 나요? 사람 육성하는 그쵸? 싸우는 사람을 육성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예쁘게 잘생긴 젊은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합숙시키고 훈련시키고 무술을 가르치고, 무술뿐만 아니라 그냥 유교 교육까지도 함께 실시했던 그 집단인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특수부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대. 왜 만들었을까? 원래 화랑도는 여자 집단에서 시작했어. 여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훈련했던 집단이거든. 근데 진흥왕 때부터 남자 집단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정착이 된 거야. 왜 남자들을 모아다가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야만 했을까? 학설은 아직도 분분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개에서는 이 시기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전쟁들이 시작됐죠.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성들을 모아다 훈련시킬 필요성이 증가했다라는 학설도 있고요. 아니면 일개에서는 진흥왕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기는 해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아직까지 화랑도는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뭐 됐는지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하튼 화랑도가 편성됐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단양 적성비랑 순수비가 건립됩니다. 대가야를 정복한 이거 이외에도 진흥왕은 여기저기 굉장히 세력을 많이 넓혀요. 뒷장 넘어가서 지도 세 번째 거 보시면, 세 번째 이 신라 지도가 바로 진흥왕 때의 지도인데요. 사실 가야 지역은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쵸? 앞에 두 지도엔 가야가 있는데 여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넓혔죠. 근데 그 이후에도 화살표가 여기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돌, 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 신라 땅 표시하고 다녔어요. 단양 적성비가 여기 있고, 청령비, 그다음에 여기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해서 4개의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 이렇게 비석을 세웠던 것이 진흥왕 때의 일입니다. 비석 다 보이시죠? 지도에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흥왕 때 열심히 영토를 넓혔다. 그리고 진흥왕이 또 뒤통수 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쵸? 백제랑 같이 한강유역 차지했는데 백제 뒤통수 치고 혼자 한강유역을 먹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가 관산성 전투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어제 나왔나? 여기 아니었나? 성왕 나왔었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선덕여왕식인데요. 이때는 의자왕이 복수한답시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큰일 났다. 아,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싸움 잘하는 고구려 애들이랑 동맹을 맺어보자 했는데, 당시 고구려에 집권하고 있었던 게 누구?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지금 당나라한테 올인 중이잖아. 그래서 신라의 이런 동맹 요청을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말년에는 선덕여왕에 반발하는 비담과 염종의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해. 비담은 상대등 출신의 그 굉장히 고위 관직자였고, 염종도 귀족 출신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 거의 왕족으로. 그래서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의 명분은 여자가 왕이 돼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외교적인 정책도 자꾸 실패하는 거다라는 명분이었어. 근데 명분이 뭐가 됐건 하극상이잖아. 어떻게 왕한테 대를 들어, 그치?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건 이 당시 왕권이 어땠다라는 거야? 약해졌다라는 거야, 그치? 이전 진흥왕보다는 훨씬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진덕여왕은 이 실패했던 동맹을 당나라에게 요청하게 돼. 다행히 당나라가 받아줬어. 그래서 진덕여왕 때 나당 연합이 결성되게 되는 거고, 이후 무열왕 때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시켜 멸망을 했고, 문무왕 때는 고구려까지도 공격시켜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백제랑 고구려를 다 멸망시켰어. 그리고 나서 한반도 전체에는 이제 신라만 남게 됐는데, 당나라가 신라 혼자서 한반도 독차지하는 걸 가만두고 보지를 못해. 그래서 어제까지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신라와 당나라는
갑자기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를 누가 되차지할 것인가 전쟁을 벌이게 돼. 그게 나당 전쟁이고 대표적인 전투로는 순서대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었어. 모두 다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 누구에 의한 삼국통일이 달성되냐?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 676년에 달성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가야 가볍게 보시면요. 가야는 사실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전기가야 연맹 이 지역은 예전 변한이 위치하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변홍사, 철 당연한 거고 또 이때 마침 중개무역까지 실시를 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광개토 대왕이 침입하면서 그 중심지가 대가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은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 더 내륙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덕통왕 때 대가야는 결혼 동맹을 체결하면서 그래도 좀 살고 있었는데 시들시들해지고 있었던 금관가야는 덕통왕 때 먹히게 되죠. 그리고 이후 진흥왕은 대가야마저도 공격시켜서 멸망을 시킴으로써 법흥왕, 진흥왕 때 금관가야, 대가야가 잇따라 이제 병합당하면서 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만 나왔는데요. 백제의 부흥운동을 보시면 주류성이나 임존성처럼 옛 백제 지역을 근거지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주로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의자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백제를 만들면 그때 부여풍을 왕으로 세워야지까지 시도를 하고 있었어.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 애들도 백제를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얘네가 힘을 합쳐서 사비성을 공격해서 탈환하는 등의 미약한 성공을 거두기는 했어. 근데 곧바로 지들끼리 안에서 겁나게 싸워. 그리고 나당 연합군은 이 꼬라지를 보지 못하고 계속 공격해서 애들의 사기를 꺾어. 그러다 보니 백제 부흥군은 점점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 이대로 실패로 끝내기엔 좀 미련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후로 한 번만 더 발악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끝내자. 그래서 했던 전투가 백강전투야. 그래서 백제 부흥군과 이들을 도와줬던 일본이 한 편을 먹었고 상대 측에 나당 연합군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싸웠는데 당연히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거의 3년 만에 부흥운동은 완벽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반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라인을 잘 탔어요. 백제랑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시작 보시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황해도나 요동지방과 같은 옛 고구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모장, 고영무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어요. 비슷하게 안승이라고 하는 왕족을 데려다 왕으로 추대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내분이 일어났어. 백제 애들은 말로 싸워. 근데 고구려 애들은 칼 들고 싸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 다 죽고 누구만 남았냐면 안승만 남았어. 이 안승이 신라로 망명을 하는 걸 채택을 하게 돼. 근데 당시 신라 사람들이 안 받아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받아준다? 받아준 이유가 뭐였냐면 나당 전쟁 해야 되는데 신라 혼자 싸워서는 당나라 못 이긴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자기 객가가 되게 잘 됐나 봐. 그래서 고구려 애들이 투항해서 신라로 넘어와 준다면 싸움 잘하는 애들이 신라 발밑에 지금 놓이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받아줘. 그리고 되게 잘해줘. 왜냐? 신라는 그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해줘서 나당 전쟁 승리하고 신라가 한반도 먹으면 너네 보덕국에다가 고구려 비슷한 거 계속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의 익산 당시 금마저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을 다 데려와서 살 수 있게까지 허용을 해줬어. 그걸 인정받은 안승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지. 당나라랑 신라가 싸울 때 당나라를 열심히 쳐 부숴줘. 그래서 그 덕분에 요만한 신라가 이만한 당나라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무왕은 통일을 달성했던 왕이죠. 자기 누나랑 안승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안승은 신라의 귀족으로 말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승이라는 인물은 얘들아 나라가 망해서 망한 쫄딱 망한 국가의 그냥 왕족 출신의 사람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라인을 잘 타서 말년을 신라의 귀족으로 보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넘어가서 지도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여기 가야 지도를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 금관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있다가 누구의 침입을 받아서 중심지가 이동했다? 광개토대왕.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침입으로 고령 중심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게 됐다. 요거 하나가 포인트고요. 또 하나 시험에 선지로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관가야는 누가 멸망시켰다? 신라 덕풍왕. 그럼 대가야는 진흥왕. 그렇지. 그게 오답이든 정답이든 선지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지도 왼쪽 지도가 부흥운동 지도인데요. 요 노란색 부분이 당연히 고구려 옛 지역이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여기는 옛 백제 지역이니까 얘네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어. 근데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게 이상했을 거야. 안승이라는 애는 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런 데서 일으키고 있을까? 왜야? 다 죽이고 혼자 어떻게 했어? 신라로 망명을 왔어, 그치? 신라도 얘를 받아줘서 여기에 살게 해줬지. 그래서 안승이 원래 여기 있다가 신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됐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알아두세요. 옆에 필기한 거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안승이랑 구려풍 그냥 써놓은 거예요. 됐나요? 네, 거의 끝나가면 조금만 힘내세요. 삼국통일 지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당전쟁 순서대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있고요. 이 두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가 삼국통일을 달성하는데 그때의 국경선이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 고구려 전역을 아우르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삼국통일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기벌포랑 같은 지역이 백강입니다. 백제 부흥군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했던 전투죠. 그래서 기벌포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백강이라고 한 번만 더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 다 하신 친구들은 한 장 넘겨서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거 다음 시간 프린트인데 2장씩 받고 넘기세요. 부족하지? 뒤에 남아 이쪽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남자애들 부족. 2장씩 받고 넘겨주세요. 2장씩 1,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는 거 여기 끝으로 좀 넘겨주세요. 두 장씩 받으세요. 2장씩 1, 2페이지가 같이. 무지라요? 못 받는 사람. 저기 남는 거 넘겨봐도 너 부족해? 뭘 가져간 거야? 그럼 2페이지씩 가져가는 거야. 두 페이지. 이해가 안 됐어? 됐어? 여기서 받아. 너는 뭐 잘못 가져왔어? 프린터 없는 사람. 이거 한부 일단 받고. 3명 부족해 그럼? 이따 갖다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뒤로 넘기면 돼. 자, 같이 보겠습니다. 17년도 문제. 밑줄 친 나라는 고구려죠. 왜냐?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극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럼 낙랑을 몰아낸 건 고구려 무슨 왕이야? 미천왕. 그렇죠. 다음 삼국통일 과정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몇 번? 3번 나당전쟁. 19년도 문제. 거련 동그라미하고 장수왕이라고 써줄래? 장수왕이 본명이야.
장수왕이 수도 한성을 포위했고 계로왕, 몬주왕 보이고 맨 밑에 웅진으로 자리를 잡았대. 아,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는 이야기구나. 이거 다음에 일어난 거 고르래. 그럼 1, 2, 3, 4, 5 중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그냥 1, 2, 3, 4, 5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거 고르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가해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료가 지도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이 웅진천도 얘기하고 있잖아. 웅진천도에 이번에 배경을 물어서 바로 앞에 사건. 뭐야? 남진정책. 그렇지. 벽돌무덤, 무령왕. 어느 나라 사람이야? 백제무령왕이지. 그치? 정답은 3번. 그죠? 배운 게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특징을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문제수가 기존보다 좀 적어졌습니다. 왜냐?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꼬박꼬박 됐었는데 22년도와 23년도 최근 2개년 동안은 전혀 출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출제가 안 되거나 나와도 한 문제가 나오겠다. 그럼 그 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딱 두 지점이에요. 국가 간 관계성. 또는 통일과정.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초만 더 말할게요. 국가 간 관계성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이거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할 때는 프린트표를 백제 쭉 하고 고구려 쭉 하고 이렇게 세로로 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왕 때 옆에 국가 상황은 어떻지? 옆으로 계속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시험에 출제될 땐 옆으로 출제가 되는 편이야. 한 줄로 쭉 이렇게. 그래서 아, 이 나라 전성기 때 영향력을 받아서 이 나라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지점들이 출제 포인트고요. 또 다른 거는 방금 푼 문제처럼 나당연합,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매소성 기벌포의 나당전쟁, 그리고 삼국통일. 이 순서를 물을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정답은 매소성 기벌포 또는 나당전쟁이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쉬울 예정이에요. 한 문제 나온다면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잘 적어주시고요. 혹시 놓친 부분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좀 끊어주시겠어요?